음력 섣달 다지나니 봄이면 늦으리. 봄이면 뭐가 늦는다고 얘기하는 걸까요? 음력 섣달 하면 이제 추운 때가 다 지나는 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화자는 임에 터진 옷을 입고자 하건만은 임에 터진 옷을 꼬매주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임을 지금 만나러 가지 못하기 때문에 꼬매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겨울옷인가 봐요. 그래서 봄이 되면 다 늦어버리니까 빨리 지금 임께 가서 내가 임에 터진 옷을 기워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봄이 되면 늦는데 어떡하지? 라고 하는 거죠. 근데도 지금 임께서는 나를 불러주지 않는 거잖아요. 동짓날 자정이 지난밤에 돌아오니. 동지는 겨울 밤이 가장 긴 날이니까 이때부터는 이제 따뜻한 봄이 오는 거란 말이에요. 동짓날 자정이 지난밤에 돌아왔어요. 이제는 봄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집집마다 대문을 차례로 연다 하되, 그러니까 다른 집들은 이제 봄이야 하면서 이제 막 입춘 대길 하면서 막 문을 활짝 연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른 집들, 우리 집이 아니라 집집마다 했을 때 다른 집들은 봄이다 하면서 다 차례로 문을 열지만 나는 봄이 오면 뭐해? 지금 임을 위해서 뭔가 하지도 못했는데 봄이면 다 늦은 상황인데 이때까지도 나를 불러주지 않은 거란 말이야? 이런 식의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봄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이들과 이 화자는 봄을 맞는 어떤 마음 이런 게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볼게요. 자물쇠를 굳게 잠가 침실을 닫았으니. 그러니까 남들은 지금 다 뭐 하냐면요. 봄이다 하면서 문을 다 활짝 열어요. 그런데 나는 지금 뭐 하냐면요. 자물쇠를 굳게 잠가 침실을 다 닫아버리죠. 문도 닫았겠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근데 이건 직접적으로 나오진 않았으니까. 근데 다른 이들은 문을 다 열 때 나는 침실을 닫아버려요. 그러면 내 방을 하나 닫았으니까 당연히 집도 다 닫았겠거니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남과 나는 지금 봄을 맞는 자세가 다른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임께서 나를 찾아주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문을 구태여 열어놓을 필요가 없는 거겠죠. 나에게 봄이라는 것은 사실상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침실을 닫는 이유라고 본다면 왜냐하면 이미 날 찾지 않아서 이런 이유가 되겠죠. 그리고 또 그냥 문을 잠갔다 라고 해도 되는데 침실을 닫았으니 라고 했기 때문에 뭐라고도 보냐면요. 임께서 날 찾지 않아도 나는 끝까지 임에 대한 지조나 정절을 지키겠다 라는 의미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임에 대한 지조 정절을 지키려고. 임은 오지 않지만 임을 향한 나의 지조나 정절은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그러면서도 침실도 닫고 침실을 닫았다는 것은 아예 우리 집에 들어올 수 있는 이들을 다 차단하는 거니까 그렇게 본다면 문도 닫았을 거고 결국은 다 봄이 되면서 세상을 향해서 오픈하는 다른 이들과 달리 세상과 단절해버리려고 하는 화자의 심리 상태가 잘 드러난다 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이 부분에서 볼 수 있는 선지를 하나 살펴볼게요. 디귿에서 화자는 임에게 버림받은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미음에서 임을 그리워한다 라고 얘기했거든요. 디귿이 뭐였냐면요. 하계였어요. 하계. 원래는 옥경, 천상계에 있던 화자가 지방으로 이제 부임을 가게 되면서 임금과 멀어졌었죠. 그래서 하계에 내려오니라고 하면서 임과 자기가 이별하게 된 것을 적강선녀에 비유하면서 안타까워하는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맞는 내용이에요. 앞부분. 미음 부분을 보면 미음 침실이죠. 이 침실에서 임을 그리워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맞으니까 이 그리움이 있는지만 한번 살펴보면 돼요. 뒷부분을 쭉 한번 볼게요. 자물쇠를 굳게 잠가 침실을 닫았으니 눈 위의 서리는 얼마나 녹았으며 뜰가의 매화는 몇 봉오리 피었는가.
침실 닫았으니까 완전히 지금 세상과 단절했다라고 얘기했죠. 그럼 세상과 지금 단절했기 때문에 눈 위에 서리가 녹았는지, 즉 봄이 왔는지, 뜰가에 매화는 몇 봉오리 피었는지, 즉 봄의 모습이잖아요. 서리가 녹거나 매화가 피는 건 다 봄의 모습이라면 피었는가, 뭐 얼마나 녹았으며 라는 것은 사실 내가 보지 못해서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화자가 알 수가 없습니다. 세상과 단절해서 침실까지 다 닫아버렸잖아요. 세상과 단절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이 부분과 관련된 선지부터 한번 봐야겠어요. 직접적으로 나오니까. 눈 위의 서리가 뜰가의 매화에서 관찰한 눈 위의 서리와 뜰가의 매화에서 관찰한 현상을 제시하며 관찰한 현상, 지금 직접 보고 있나요? 아니죠. 볼 수 없죠. 이 부분 틀렸고요. 그래서 현재의 상황에 대한 화자의 부정적 인식이 변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부정적 인식이 변한다는 건 원래 긍정적이었는데 뭐 부정으로 바뀌거나 부정이었는데 긍정으로 바뀌거나 이런 둘 중에 하나가 변하는 거고 이 문제에서는 부정적 인식이 변한다고 했으니까 원래는 부정적이었지만 봄의 모습을 보면서 긍정으로 바뀌었다. 이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이 선지는. 그렇기 때문에 관찰한 현상도 아니고 그래서 이 부분도 틀렸고요. 부정적 인식이 그냥 그대로인 거예요. 그거 봄의 모습이 뭐 나타난 거 내가 직접 보지 못했으니까 뭐 어머 난 부정적으로 생각했고 이미 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아름다운 걸 보니까 희망적이야. 뭐 이런 것도 보여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 부분도 틀렸죠. 그래서 여기 있는 선지 내용은 틀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계속 볼게요. 그러니까 나는 봄의 모습을 볼 수가 없어. 난 침실까지 닫았으니까. 그래서 간장이 다 썩어 넋조차 그쳤으니 간장 내 내부 장기가 다 문드러질 만큼 다 썩었어요. 내가 뭔가 진짜 잘못해서 임과 떨어지고 내가 어쩔 수 없이 침실을 닫고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이 시의 맥락에서는 대북파가 나를 모함해서 이렇게 임과 떨어지고 임께서 나를 찾아주지도 않으니까요. 나는 진짜 막 영혼도 다 탈출한 것 같이 막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한 억울함이 있겠죠. 내가 왜 아무 잘못 없는데 임과 떨어져서 봄에도 내가 침실문 닫고 이렇게 꽁꽁 혼자 나만의 세상 속에서 지금의 세상과 단절해서 있어야 해. 이런 생각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간장이 다 썩어 넋조차 그쳤으니 천줄기 눈물이 피되어 솟아나고 그러니까 진짜 약간 격앙된 막 분노 어린 슬픔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반벽 청등은 빛조차 어두워라.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하죠.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침실 닫고 나서도 나 세상과 단절했어. 쿨하게 살아야지. 이게 아니라 계속 안타까움, 피눈물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미음에서 그리워한다라고 얘기했던 이 부분 맞는 거죠. 맞는 선지입니다. 어쨌든 계속해서 볼게요. 그래서 내 마음은 진짜 막 간장 다 썩고 눈물은 피가 되고 막 이렇게 괴로운 상황이에요. 임께서는 오지 않으시죠. 반벽 청등은 빛조차 어두워라 또 얘기합니다. 반벽 청등은 다른 시에서도 잘 나오거든요. 벽에다가 등불을 달아놓는 거예요. 보통 내가 밝으려면 그냥 내 방에다가 등불을 켜놓겠지만 혹시나 우리 집에 오실 손님이 우리 집을 찾지 못할까봐 예전에는 뭐 길마다 가로등이 있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집에 오실 분을 기다릴 때 등을 달아놓는 거예요. 항상 달아놓을 순 없겠죠. 누가 온다고 할 때 달아두는 거죠. 이 촛불이나 등을 켜는 것도 예전엔 다 좀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면 달기 어려울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구태여 아무도 오지 않는데 매일 등을 바깥에 나를 위한 것도 아니고 누군가를 위한 이 반벽청등을 굳이 달아놓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보통은 누군가 올 예정일 때 달아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다른 시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기다림을 상징하는 소재로 사용이 돼요. 그런데 반벽청등을 처음에 달 때는 막 불을 켰으니까 밝겠죠. 근데 빛조차 어두워라 라고 하는 것은 이미 지금 계속 오지 않는 상태라서 불빛, 거기에 뭐 기름 등이라면 그 기름이 이제 거의 다 달아서 불빛이 약해지는 상황이겠죠. 오래 기다렸지만 이미 오지 않는 상황을 보여주는 게 이 빛조차 어두워라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임께서 오지 않으니까 막 계속 기다리고 그리워하고 안타까워하겠죠. 황금이 많으면 매부나 하련마는 황금, 돈이죠.
돈이 굉장히 많으면은 내가 뭔가를 산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미 오실 수 있는 어떤 기회나 이미 올 수 있게끔 뭐 돈을 쓰겠다 하는 그런 얘기일 텐데 나는 황금도 많지 않아요. 요거 지금 각주 표시되어 있는데 이것도 중국 고사에 이제 황금을 통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샀던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 당시에 지식인들이라면 그 말을 하고 있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황금이 많으면 임의 마음을 살 수라도 있으련마는 난 그것도 안 돼요. 백일이 무정하니 뒤집힌 동이에 빛을 쏘냐. 백일 하면은 굉장히 밝은 해거든요. 해도 무정하니 나에게 어떤 인정을 베풀지 않아서 뒤집힌 동이에 빛을 쏘냐 라고 합니다. 빛을 쏘냐 라고 하는 것은 안 비친다 이 얘기죠. 서리법을 통해서 비치겠어? 안 비칠 거야 라고 하는 거거든요. 백일이 뒤집힌 동이에 빛을 쏘냐 했을 때 안 비친다는 것, 이건 무슨 말일까 생각을 해보면 돼요. 동이라고 하는 것은 항아리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뒤집히지 않은 항아리는 이 안에 뭐 고추장이나 간장 이런 게 있을 거고요. 낮에는 햇빛을 받아서 이게 잘 발효가 될 수 있게 그리고 충분히 숙성이 될 수 있게 해줘야 돼요. 그런데 뒤집힌 동이라는 건 항아리를 완전히 엎어놓은 거니까 이 안에는 간장이나 뭐 고추장이나 된장 이런 거 아무것도 없는 거죠. 즉 아무런 기대도 없는 아무런 쓸모도 없는 그냥 항아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뒤집힌 동이다 라고 하는 것은 뭔가 쓸모가 있어서 곁에 두고 햇빛을 비치게 하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는 거니까 버려진 존재, 즉 자기 자신과 같은 신세겠죠. 버려진 자신의 모습을 비유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짝에도 쓸모없으니까 뒤집혀 놨고요. 그럼 거기에는 햇빛이 비칠 리가 없겠죠. 이 안까지 햇빛이 쏙쏙 들어와야 그 안에 있는 간장이든 된장이든 뭐 고추장이든 이런 게 익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효용이 전혀 없는 채 버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뒤집힌 동이에 햇빛이 비치겠어? 전혀 안 비칠 거야. 즉 임께서는 나를 완전히 버리셨고 나에 대한 사랑이 없어 라고 하는 생각도 드러나는 표현이죠. 여기도 서리적인 표현을 통해서 나에게 굉장히 무정한, 백일이 무정한 것처럼 임도 나에게 무정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에게 무정한 임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고요. 그것으로 인한, 임으로 인한 탄식이나 안타까움이 잘 강조되어 드러나죠. 임금께서 무정하신데 인정이 없으시고 나를 사랑하지 않으신데 나를 완전히 내치고 버리셔서 난 뒤집힌 동인데 거기에 임금의 사랑이 미치겠어? 비치겠어? 라고 하는 말 자체가 전혀 임금은 나를 생각하지 않고 나에 대한 어떤 따뜻함을 보여주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좀 안타깝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여기에 드러난 것이라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 나는 지금 모함으로 인해서 여기 들어와 있는 건데 감옥에 있는 건데 임금은 나를 이미 뒤집힌 동이 취급하면서 햇빛을 전혀 쬐주지 않으니까 나의 어떤 억울함 같은 게 풀리지 않을 것 같다. 풀기 어려울 것 같다 하는 인식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는 억울함을 풀기 어렵다는 그런 부정적인 인식이 깔려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러면 이 부분에서 살펴볼 수 있는 선지의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금이 많으면 이라는 가정적 상황과 뒤집힌 동의에 해가 비치는 현실의 상황을 대응하여 현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나타내고 있다 라고 얘기했어요. 황금이 많으면 이라고 하는 가정적 상황, 요거는 맞죠. 내가 황금이 많다면 임의 마음을 살 수 있을 텐데 라고 얘기했으니까 이 내용이 맞아요. 그리고 하나만 더 참고해서 이 배경 이야기를 한번 참고해 보자면 황금이 많아서 누군가의 마음을 산다는 건 사실은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근데 황금이 많아서 뭔가 그럴싸해 보이고 있어 보여서 남의 마음을 산대요. 뭐하고도 비슷할 수 있냐면요. 임금 근처에서 아첨을 하는 간신배들, 이런 모습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고운 얼굴로 잘 꾸며놓은 3,000명의 미인 같은 그런 존재들. 아첨하고 모함하는
간신들, 이들이 이제 황금이 많은 존재들일 거예요. 그런데 이 뒤집힌 동이에 해가 비치는 현실의 상황, 이렇게 얘기했죠. 일단 뒤집힌 동이라고 하면은 시적 화자를 표현한 거였고요. 이 존재는 모함을 입고, 그러니까 모함을 받아서 버림받은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황금이 많으면이라고 하는 가정적 상황 자체는 맞는데, 뒤집힌 동이, 이 모함받고 버림받은 나 같은 존재에게 해가 비치는 현실의 상황이라고 했을 때 이 내용은 드러나지 않죠. 해가 비칠 소냐라고 하면서 안 비친다고 했으니까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사실 맞지 않고요. 대응이라고 하면 보통 짝꿍이 돼서 비슷한 속성을 갖고 있는 건데, 간신과 나는 전혀 대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게 되죠. 그러니까 이 부분도 적절치 않아요. 현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은 맞지만 그 앞에 있는 내용들이 맞아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선지의 내용은 틀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볼게요. 이렇게 백일이 무정하니 뒤집힌 동이에 빛이 쏘냐. 그러니까 나에게 임금의 어떤 은혜나 사랑이 비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부정적 인식이 있었고요. 평생토록 쌓은 죄는 다 나의 탓이로다. 갑자기 지금 아무 죄 없다고 했던 화자가 왜 자기의 탓을 얘기할까요? 그건 뒤에 나옵니다. 언어의 공교 없고 눈치 몰라 다닌 일이. 언어의 공교하면은 솜씨예요, 솜씨. 그러니까 언어의 공교가 있는 건 말 솜씨가 있는 걸 거예요. 그럼 내 탓이야. 내 탓은 뭐냐면 말 솜씨가 없어. 옆에서 막 간사하게 아첨 떨고 이런 말 내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눈치 몰라서 다닌 일이. 그냥 나는 정직하게 그냥 누군가에게 꾸미고 뭐 하는 말 없이 그냥 너무나 순박하게 다녔던 거예요. 근데 그걸 풀어서 헤아리고 다시금 생각하니 이게 잘못이었구나. 내가 너무 순수했구나. 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억울하겠죠, 사실은. 이거 진짜 이게 내 잘못이라는 게 아니라 나는 진짜 그냥 꾸며서 말하지 않고 그냥 눈치 없이 그냥 순박하게 누군가에게 뭐 붙거나 아니면 거기에 가서 같이 알랑방귀 끼거나 이런 거 하지 않고 살았던 것 뿐이에요. 그게 내 잘못이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다시금 생각하니 조물주의 처분을 누구에게 물으리요. 내가 눈치 없어서 다닌 것. 그래서 조물주의 처분하면 여기서의 조물주는 임금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결국은 옥고를 치르게 한 그 처분, 그거 임금께서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묻겠어? 그럴 수 없지 뭐 하면서 여기도 서리법을 통해서 누구에게 물으리요? 물어볼 사람 알려줘.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물어볼 사람도 없고 그냥 내가 받아들여야지 뭐 라고 생각하는 운명론적 사고, 그런 게 여기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오른쪽에 바짝 붙어있는 선지 내용도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언어의 공교 없고 눈치 몰라 다닌 일을 조물주의 처분이라고 여기며 자신의 현실을 어찌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화자의 안타까운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맞죠? 내가 그냥 아무 눈치 없이 누군가에게 붙어서 아첨도 해보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조물주가 처분한 건데 그것을 내가 어찌하리요? 누구에게 물으리요? 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찌할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잖아요. 이거는 맞는 내용 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볼게요. 창에 비친 매화 달에 가느다란 한숨 다시 짓고 아쟁을 꺼내어 원망의 노래 슬피 타니 검은 고줄 끊어져 다시 잊기 어려워라. 창에 비친 매화 달. 창에 매화도 보이고요. 달빛에 매화가 어릉어릉 보이나 봐요. 그렇다는 것은 시간상 지금 밤이라는 얘기겠죠? 달이 떴으니까. 저번에 제가 정지용의 유리창을 말씀드릴 때도 밤이라고 하는 시간적 배경이 굉장히 고독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굉장히 좀 센치해지고 더 이렇게 우울하고 슬퍼지는 그런 시간일 거예요. 달이 아니라 밤이죠, 밤. 그래서 한숨 다시 짓고 하는 그런 시간에 아쟁을 꺼내요. 아쟁하면 악기죠, 전통 악기. 원망의 노래 슬피 타니. 그러니까 원망. 임에 대한 감정일 거예요. 그 노래라도 슬프지만 한번 타보면서 어떻게든 해소해 보려고 하는 거죠. 나는 슬퍼 하면서 약간 노래라도 하면서 이걸 풀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검은 고줄 끊어져 다시 잊기 어려워라. 사실 이 부분은 저는 완벽하게 이해는 조금 잘 안 됐는데요. 아쟁과 검은고가 똑같은 건 아니거든요. 근데 아쟁을 꺼내서 노래하려고 했는데 검은고도 하려고 했다가 끊어진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뭔가를 시도하거나 했을 때 줄이 끊어지면서 그 시도가 좌절되고 다시 이어보려고 했으나 그것도 어려워지면서 뭔가 지금 원망이나 슬픔을 해소하려는 시도를 했다가 여기에서 실패하는 것, 이런 흐름으로 거의 대부분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쟁과 검은고가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냥 거의 같은 개념으로 보면서 여기서는 시적인 해석을 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것도 여기 수능 특강 문제로도 선지가 구성됐는데요. 약간 그런 관점으로 보는 것 같아요. 여기서 보면 아쟁을 꺼내어 노래하는 상황과 이 노래하는 상황은 방금 얘기했던 요거죠. 원망과 슬픔을 해소하려는 시도. 이것과 검은 고줄 끊어져 연주를 계속할 수 없는 상황. 요거는 결국은 이 해소하려는 시도가 실패한 거잖아요. 그것을 병치하여 화자의 내적 갈등이 전환되는 원인을 부각하고 있다. 말이 뭔가 그럴싸해 보이지만 말이 안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두 개의 상황은 서로 반대되는 거잖아요. 뭔가 해소하려고 했는데 실패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병치라는 건 뭐냐면요. 비슷한 걸 나란히 놓는 걸 병치라고 얘기해요. 저번에 오경화의 곡구름 우는 소리에 이 작품 배웠던 거 기억하시나요? 그거 설명할 때 제가 병치라는 걸 얘기했었는데요. 봄을 즐기는 그 상황에서 손자, 아들, 며느리, 자기 아내가 했던 다양한 일들을 나열하듯이 얘기했어요. 근데 그것들은 다 비슷한 속성, 봄의 아름다운 정경이나 평화로움을 보여주는 비슷한 속성이라서 순서가 뒤바뀌어도 상관이 없다. 왜냐하면 다 비슷한 내용이니까. 그게 나란히 놓였을 때 우리가 병치라고 한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슬픔을 해소하려는 시도, 요거하고 검은 고줄이 끊어져서 좌절하게 된 것은 전혀 나란히 놓일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병치라고 볼 수 없는 거겠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내적 갈등이 전환됐다. 이것으로 인해서 A로 인해서 내적 갈등이 벌어졌었는데 B로 바뀌었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원망 슬픔을 해소하려는 시도, 이것 때문에 내적 갈등이 생기다가 검은 고줄이 끊어져서 다른 내적 갈등으로 바뀌었다 이 얘기거든요. 요것도 사실 말이 안 되고요. 둘 다 말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작품에서 이 선지에서 요 내용은 틀린 내용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내용을 볼게요. 이제 마지막이죠. A 부분이 끝났고요. 차라리 죽어서 자규에 넋이 되어 밤마다 이화의 피눈물 울어내어 오경에 잔어를 섞어 임의잠을 깨우리라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뭔가 마음의 슬픔이나 원망조차도 해소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다 안 돼. 그럼 차라리 나는 죽어버리는 게 나을지도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차라리 자규에 넋이 되어 라고 얘기합니다. 자규라고 하는 소재도 현대시까지 포함해서 잘 나와요. 접동새거든요. 한이 많은 새라고 전설 속에 이제 계속 오랜 우리의 전래동화 속에서도 등장하는 새예요. 그래서 김소월의 시에도 등장하고 아니면 고전 시에서도 잘 드러나는데 이 자규 또는 접동새라고 하면 얘는 슬픈 새, 한과 슬픔의 정서를 가지고 있는 새라고 좀 알아두시면 작품을 이해할 때 더 도움이 될 거예요. 차라리 접동새, 새의 넋이 되어 그 영혼이 되어서 밤마다 임의 잠을 깨우면서 임에게 가고 싶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렇게 본다면 이 자규는 접동새, 한 슬픔의 정서 이런 것을 갖고 있는 대상이자 화자가 자기 직접 가면 안 되잖아요. 탈옥이죠, 탈옥. 그럼 임을 완전히 반역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차라리 죽어서 그냥 가기라도 했으면 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화자의 대리물 또는 화자 정서, 감정의 대리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화자의 대리물이라고 해도 되고요. 화자 감정의 대리물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넋이 되어서 밤마다 이화는 백꽃이죠. 백꽃은 하얀색이거든요. 이 백꽃에 피눈물을 흘리면서 그 위에서 울 거래요.
약간 무섭죠? 전설의 고향 찍는 것 같은 느낌인데. 하얀 꽃 위에 앉아서 피눈물을 좔좔 흘린대요. 뭔가 흰색과 붉은색, 흰색 위에 붉은색이 똑 떨어지면 눈에 너무나 선명하게 보이겠죠. 색채의 대비를 통한 슬픔의 정서 강조라고도 볼 수 있을 거예요. 밤마다 가서, 밤이라고 하는 시간에 막 조용하고 임금 근처에 뭐 누가 있거나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때 가서 나는 진짜 나 이렇게 버려져서 슬프다, 괴롭다, 내 마음에 억울함이 가득하다, 이런 것들을 피눈물 우러내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자기의 감정을 표현을 하죠. 그래서 오경에 잔월을 섞어, 오경 하면 이제 완전히 새벽인데 그때 잔월, 남은 달빛을 섞어서 임의 잠을 깨우리라. 아예 한밤중이면 안 깰 수도 있는데 이제 새벽녘으로 넘어가는 그 잔월, 그때의 달빛을 섞어서 뭔가 은은한 원한이 담겨져 있을 것 같은 그런 달빛을 섞어서 임의 잠을 깨울 거야. 그러니까 약간 지금 소심한 복수 같기도 하고, 임께서 나를 몰라주는 것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든 이미 알아채줬으면, 죽어서라도 알아채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깨우겠어, 깨우고야 말겠어 하는 나름의 의지적인 말투를 보여줍니다. 뭐에 대한 의지겠어요? 억울함을, 나 이렇게 죽어서라도 임금 곁으로 가서 나 너무나 억울했어요 하는 것을 드러내고 싶은, 억울함을 호소하고픈 마음, 이런 걸 잘 드러낸 작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원망, 임에 대한 원망도 그리고 그리움도 드러내면서 자기의 결백함을 드러내려고 했던 작품이죠. 네, 이렇게 해서 조금 길게 함께 봤는데요. 조우인의 자도사. 길지만 그래도 수능 특강에 거의 현대어에 가깝게 고어 같은 느낌이 없이 그래도 쓰여져 있기 때문에 한 번쯤 여러분들이 깨끗한 백지, 제가 지금 블로그에도 이 강의했던 이 원본을 올려놓을 테니까 그걸 보시면서 한번, 아무것도 설명이 안 써있는, 지금 설명 쓰면서 여러분들이 보셨을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설명이 안 써있는 걸 보면서 쭉 읽으면서 어떤 내용이었지? 이때 화자가 어떤 생각을 했지? 억울함을 드러냈던 건 이런 부분이었어. 그리고 나를 모함했던 존재들은 이런 표현을 통해서 말을 하고 있었어. 임에 대한 원망은 여기 드러났지. 이런 것들을 한 번쯤은 스스로 찾아내고 생각하시면서 복습을 해주신다면 더 기억에 잘 남을 거예요. 복습은 바로 하는 게 가장 좋다는 거 잘 알고 계시죠? 꼭 복습하고 정리하셔서 나중에 혹시라도 수능에 나왔을 때 너무나 반갑게 문제에 접근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모두 수고하셨고요. 다음 수업에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